자, 여러분들 이 시간은 10번째 강의로 복제약 전성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복제약이 의약분업과 어떤 관련이 있으며 어떤 문제들이 파생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제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옛날에 그 약물 분류를 얘기를 할 때, 의약품 분류 얘기를 할 때 제가 복제약이라는 얘기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뭐 말 그대로 오리지널 약을 동일한 성분을 가진 약들을 이제 그 특허가 끝난 시점에서 제약사들이 동일한 성분으로 약을 만드는 경우를 이제 복제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 보면은 복제약이라는 것은 오리지널 약에 비해서 당연히 값이 쌀 것이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특히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값싼 약을 복제약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질병을 치료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정부도 당연히 복제약 생산을 권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죠. 그래서 오리지널 약보다는 복제약 값이 싸기 때문에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된다. 또 제약사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복제약을 생산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네 어떤 그 제품을 확보할 수 있는 입장에서도 여러분들 지난번 신약 개발 그 강의에서 제가 이미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뭐 10년 이상이 걸리고 지금 10조 원 이상의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이 드는 게 지금 신약 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잖아요. 이제 거기에 비하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훨씬 어, 짧은 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자기네 제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큰 메리트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제약사 측면에서는 그렇고 정부 측면에서는 당연히 복제약 생산을 이제 권장할 수밖에 없죠. 이런 이유 때문에. 또 정부의 약가 정책이 이렇습니다. 정부는 복제약의 약가를 오리지널 약가의 53.5%. 그러니까 만약에 오리지널 약이 100원이라고 한다면 복제약의 약값을 53원 정도로 쳐줬다는 것이죠. 특히나 또 여기 보면 특허 만료 1년 동안은 약의 안정적 공급과 복제약의 조속한 등재를 위해서 오리지널 약가의 최대 70%까지도 정부에서 인정을 우리나라에서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70%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원짜리 오리지널 약이 있는데 그러면 특허가 만료되고 1년 동안은 70원까지도 이거를 허용해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복제약 값을 잘 쳐준 경우가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제약회사에서는 적은 비용을 들어서 우선 의약품을 확보할 수 있을 뿐더러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그 여분의 그 자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신약 개발에 투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경쟁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회사로 키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좋은 정책이다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정부에서 그 복제약 값을 잘 쳐주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특히 그 중소 제약사들은 복제약 생산에 올인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작용을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의약분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뒤에서 차차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리지널 약과 복제약을 그러면 우리가 복제약은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식약처에서 허가를 내주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 나온 내용하고 뒤에 동영상으로 잠깐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분업 초기에 여기 생물학적 동등성이라는 요 시험 얘기가 나오죠.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라는 것을 이제 합니다. 제약사가.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만약에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오리지널 약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타이레놀의 이제 특허는 이미 다 끝났죠. 그러니까 타이레놀이 가지고 있는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그 동일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다양한 타이레놀의 카피약들, 즉 복제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허가를 받았느냐? 이 생물학적 동등성이라는 이 시험을 통과해서 이 결과가 인정이 돼야 이 약은 이제 복제약으로 등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업 초기에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뒤에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하겠지만 환자 대상 임상 시험이 아닙니다. 이거는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치료 효과를 오리지널 약하고 복제약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흡수 패턴, 그 약물이 어떻게 흡수되는 그 정도, 흡수되는 양 이런 걸 보면서 이것이 어떤 우리가 허용하는 범위에 들어오게 되면 이 약은 오리지널 약과 같은 효과를 거둘 것이다, 나타낼 것이다고 하는 가정하에서
출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의약분업 초기에는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리지널 약의 약효가 복제약보다는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시각이 당시 의사들 사이에는 팽배했었죠. 의약분업 초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사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개발한 오리지널 약들을 주로 처방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생물학적 동등성 이 시험을 확실히 믿지를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인터넷에서 뭐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키워드로 쳐보시면 2000년 그 초기 의학 분업이 막 시작할 때 그 초기에 그 의사협회에서 이 생물학적 동등성에 대한 어떤 그 자기들의 생각 이거는 뭐 우리가 믿을 만한 데이터가 아니다는 둥 여러 가지 그 논문들이 나와 있는 것들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볼 수 있을 줄로 생각이 듭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 의사들은 이렇게 생각을 당시에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생동성 이거 이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우리가 줄여서 이제 생동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동성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생동성 시험은 같은 성분의 두 약이 흡수 양상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대상은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확인하는 시험이지 두 약물 간 약효를 비교하는 실험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건 약효를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 두 약의 흡수 양상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그래서 그것이 어떤 허용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오리지널 약하고 이것이 비슷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그런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약분업 초기에 의사들은 당연히 이 흡수 양상만 가지고 어떻게 이 약이 두 개가 동일하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어려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면 생물학적 동등성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이제 그런 거죠. 생물학적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우리 몸에서 약이 들어가서 어떻게 흡수화돼서 혈중에 나타나는 그 패턴을 보는 거가 바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바이오 이퀴밸런트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당시 이제 의사들이 주장했던 것은 생물학적 동등성은 충분하지 않다. 치료학적으로 동등해야 된다. 그래서 세라피틱 이퀴밸런스 이거를 더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복제약도 똑같이 환자를 대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 타이레놀의 특허가 끝났어요. 그럼 타이레놀의 동일한 성분을 가지고 A라는 제약회사가 뭐 타세놀이라고 하는 상품명으로 약을 만들었다 칩시다. 그럼 동일하게 그 해열 진통제인 그 타세놀을 가지고 그 통증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약효가 인정이 되면 그걸 허가를 내주는 게 정상이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모든 오리지널 약이 특허가 끝났을 때 복제를 이렇게 만든다면 이건 엄청나게 제약사들한테는 상당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복제약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시기가 항상 딜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이런 방법을 쓴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여기 잠깐 써놨는데요. 두 약물 간 약효를 비교해 보려면 환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건강한 지원자가 아니라. 그러나 모든 복제약에 대해서 환자 대상 약효 평가 시험을 해야 한다면 국가나 제약사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좋은 아주 우수한 약이 이제 특허가 끝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값싼 가격으로 쓸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 이렇게 동일하게 임상 실험을 요구를 한다면 어떻겠어요? 그 약이 우리나라에 출시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이제 그런 부담이 있는 거고 제약사 입장에서는 뭐 말이 필요 없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약효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흡수 양상을 비교하여 복제약의 시판을 허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의약분업 초기에 의사들이 오리지널 약을 더 선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약식약처에서도 철저하게 생물학적 동등성 그 시험 결과에 대해서 테스트 그 판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고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하는 기관 이게 대학에서도 했고 아니면 어떤 그 연구 기관에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도 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몇 건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어떤 대학 연구실에서는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쳐보시면 생물 동등성 시험을 그 데이터 조작을 해가지고 그때 뭐 걸렸던 교수들, 그래서 뭐 대학을 결국 그만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센터 같은 경우도 문제가 돼서 그 센터 자체가 없어진 경우도 있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 관련된 기사들이 뜰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초기에는 그런 생물학적 동등성에 대한 좀 의구심이랄까요? 그런 것이 있다가 점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가 되면서 지금은 여기 지금 그 얘기 쓴 건데요. 분업 초기에 복제약의 약효를 못 믿다던 의사들의 처방 형태가 요즘은 상당수 복제약으로 처방이 많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의약 분업의 문제점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도 탄생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파생이 됐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잠깐 써놨는데요. 그래서 의약 분업 초기에는 오리지널 약을 처방하던 행태에서 복제약으로 이동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복제약 A가 다른 복제약 B로 이렇게 대체 조절되는 건 상당 부분 차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복제약이 굉장히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조제는 계속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체 조제란 무엇인가? 그건 뒤에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체 조제가 되면은 상당 부분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약국에서도 동일한 성분의 다른 약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대체 조제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국가가 지금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죠. 이게 지금 이런 복제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 결국 이것은 무슨 리베이트가 목적이 아닌가. 뭐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다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뒤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여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관련된 그 질문을 여기 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15번째 질문을 보면 알바를 찾던 중 생동성 시험 알바를 보게 되었는데 그거를 해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영어로는 바이오 이퀴벌런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학생들이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학생들이 많이 이건 그 며칠 동안 그 숙소에 묵으면서 일정한 시간 간격을 피를 뽑아서 피에 있는 그 혈액 내에 있는 약물의 농도를 측정해서 그 흡수량을 이제 오리지널 약하고 비교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지원자 중에서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알바를 하고 그 알바 가격도 굉장히 좋았었어요. 제가 할 때는 그 기간 동안 한 3, 40만 원씩 준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많이 하게 됐는데 이제 하면서도 걱정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거 과연 내가 무슨 뭐 마루타 시험을 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정도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이미 오랫동안 팔렸던 그리고 임상에 썼던 약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이 약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팔리기 전에 시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안전성하고 약효에 대해서는 이미 대부분 다 검증이 된 약들이기 때문에 그 안전성 측면, 저 부작용 측면에서 크게 우려할 만한 문제는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라는 요 제목하에 유튜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요건 조금 길고 내용이 한 15분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 무엇인지 굉장히 잘 만든 동영상으로 제가 기억을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그게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리지널 약의 특허가 만료된 후에 복제약을 만든 제약회사에서 오리지널 약과 복제약이 생물학적으로 동등한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치료학적으로 동등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지원자한테 투약했을 때 체내 약물 농도 변화 패턴이 비슷하게 나타난다면 그래서 기준이 이렇습니다. 시험약과 대조약 간의 범위가 0.8에서 1.25 요 범위에 들어가면 다시 말하면 오리지널 약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지금 시판하자고 하는 복제약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복제약의 그 혈중 농도가 최소는 80% 아니면 최대로는 125%그 범주에 들어가게 되면 이 두 약은 효과가 비슷할 것이라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맞으면 이제 식약처에서 결과를 보고 허가를 내준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여러분들 유튜브를 찾아서
한번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복제학이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건 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복제학이 뭐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상당 부분 이런 복제학에 너무 자꾸 매달려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목도 2016년 5월 달에 나온 그 기사 내용이었는데 제목이 복제학 개발에만 매달리는 업계 그래서 악순환이 지속된다 이런 제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약사들이 자기네 신약은 개발하지 않고 복제학에만 매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보면 첫 번째는 높은 복제학 값이다. 아까 앞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최대 1년을 제외한 그러니까 처음에 특허가 끝난 지 1년 기간 동안에는 아까 그 복제학을 많이 양산하기 위해서 70%까지 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최대 53.55%를 줍니다. 오리지널 약값에. 근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주는 거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제학 값을 높게 정부가 책정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다. 일본 같은 경우는 33%고요. 미국은 오리지널 약가의 1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제학 값이 이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쳐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약사 입장에서는 10조 원 넘게 드는 신약 개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복제약을 만들어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제약 시장에 올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복제약 값을 낮춰야 된다. 지금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이걸 반드시 지금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런 복제약 개발에 올인하게 된, 그러면 쉽게 복제약을 만들게 된 배경이 사실 있습니다. 여기 그 내용이 잠깐 써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식약처는 이제 2007년 5월 이전까지는 복제약이 난립해서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며 한시적으로 공동생동을 두 개 회사 이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2007년 5월 이전 얘기예요. 그럼 공동생동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 생동이란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생물학적 동등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공동생동이라는 그 말이 그 의미하듯이 두 회사 이상이 모여가지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까 타이레놀 제가 예를 들는데 타세놀이라는 그 복제약을 만든다고 칩시다. 근데 그것을 이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하는데 1억이 든다고 가정해요. 그럼 1억을 두 회사가 5천만 원씩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그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해서 그 결과가 인정이 돼서 시판이 되면은 두 회사가 각각 자기네가 거기에 해당하는 그 복제약 상품명을 붙여가지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두 회사가 공동으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값싸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훨씬 더 쉽게 이런 시장에 진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2007년 5월 이전에는 이런 두 개사로 제한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10개 회사도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생동성 실험을 하는데 1억이 든다. 10개 회사가 1,000만 원씩만 내면 됩니다. 얼만큼 싼 가격에 여러분들 자기네 제품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복제하기 난립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식약처는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두 개 회사만 공동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규제 목적이 달성됐다는 이유로 2011년 와가지고 11월에 이걸 두 개사로 제한한 걸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1년 11월 이후부터는 12월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 생동 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하나의 오리지널 약이 수십 개의 복제약이 쉽게 생산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발기부전 치료제 시알리스는 특허 기간이 끝나고 국내 60개 제약회사에서 160개가 넘는 복제약 얼마만큼 이렇게 많이 복제약이 이렇게 난립하게 된 거냐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복제약이 수십 개, 아니면 뭐 100개가 넘는 복제약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복제약 간의 차이가 있나요?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 판단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밑줄 친 부분을 잠깐 여러분들 읽어보면 유명도가 덜한 중소제약사들은 차별화가 어렵기 때문에 그 차별화라는 얘기는 자기네 제품이 남보다 낫다. 이걸 주장하기 어렵죠. 그 약이 그 약이죠. 사실은요. 같은 성분의 약이고요. 안에 뭐 조성이 조금씩 바뀐다 해도 결국은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제약 판매를 위한 리베이트 제공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복제약이 이렇게 난립하면서 결국은 이런 리베이트 제공 유혹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리베이트를 누구한테 주느냐? 그 처방권을 가지고 있는 의사나 병원에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도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고요. 또 특히나 이런 복제약 개발에 매달리는 업체들, 자기네 오리지널 약이 없다. 그럼 자기네 어떤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복제약 개발에만 매달리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파생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2011년 11월에 폐지가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또다시 한번 손을 본 겁니다. 복제약 난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식약처는 다시 법을 개정을 해서 2019년 2월 제네릭 난립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공동생동, 여기서 얘기한 공동생동, 그거를 1 플러스 3으로 제한을 했는데요. 1 플러스 3은 뭐냐면 1년 공동생동을 유예한다. 그러니까 2019년 2월이니까 2020년 2월까지 공동생동을 유지하고 3년 후, 즉 2022년 3월에는 완전히 폐지한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20년, 21년, 22년,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현재는 폐지된 상태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지금 복제약 난립을 막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 그 식약처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복제약 자체는 나쁠 수가 없는데 복제약 약값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이 쳐줬다. 그러니까 제약사 입장에서는 복제약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복제약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십 개의 한 가지 오리지널 약이 수십 개의 그 복제약들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제약사 입장에서는 자기네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어때요? 결국은 불법적으로 약을 처방하는 의사나 병원에 리베이트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럼 리베이트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은 복제약 개발하고 남은 여분의 자금을 R&D에 투자해서 신약 개발한다. 그건 뭐 언감생심 참 어려운 일이죠. 리베이트 비용에 수백억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국제적인 경쟁력은 잃어가고 결국 이게 악순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제약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의약분업 이후에 그 복제약이 의사들, 제약회사한테 어떠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파생돼서 결국은 의약분업의 취지를 많이 훼손시켰냐 이 얘기를 이제 해보면요. 식약처에서 시판을 승인한 복제약은 오리지널 약에 비해서 약가가 비교적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 보면 물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복제약 간에는 약효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의사들은 자기가 처방한 약을 그러면 고집하는 것일까?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약분업 초기에는 의사들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믿지 못해서 오리지널 약을 선호하다가 지금은 상당 부분 복제약으로 많은 복제약이 또 그 이후에 쏟아져 나왔고요. 전문의약품 복제약이 일반 의약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의사들이 복제약 처방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자기가 처방한 약이 예를 들면 타이레놀 처음에 처방하다가 타세놀이라는 약으로 처방을 의사들이 바꿨다고 처방 전에 바꿨다고 이제 가정을 합시다. 그럼 타세놀도 있고 다른 복제약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의사들이 자기가 처방에 썼던 타세놀만 주장을 하고 나머지 복제약은 못 쓰게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대체 주제를 지금 못하게 하는 대체 주제율이 낮은 이유거든요. 대체 주제로 왜 높아지지 않는 것일까?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지금 고민이 이겁니다. 대체 주제율이 왜 계속 좋아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지금은 여러분들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 거죠. 바로 병원 옆에 있는 약국에 가서 그 약을 이제 조제를 받아서 집에 오게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깜빡한다든가 또 다른 이유로 병원 옆에 있는 약국을 못 들리고 집 근처에 와서 생각이 난다든가 그래서 집 근처에 와서 약국 동네 약국에서 그 처방전을 냈다고 가정합시다. 그 약사는 그 약을 예를 들면 타세놀이였었다면 타세놀을 가지고 있지 않을 확률이 크죠. 왜냐하면 그 수많은 약들 다 구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 약국에 있는 약사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지금 타세놀은 없지만 타이레놀이 가지고 있는 그 동일한 성분의 다른 상품이 있다. 그게 바로 대체 주제거든요. 근데 그런 대체 주제가 그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는,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그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불만도 높아지고, 그럼 왜 대체 주가 잘 안 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지금, 같이, 복제학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어쨌든 그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앞에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그 수많은 복제약들을 만들고 복제약에 올인하다 보니까
자기네 작품을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의사한테 결국 처방전을 가지고 있는 의사한테 이 뇌물성 리베이트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의사들은 결국은 또 그런 유혹에 의사들도 돈을 준다는데요. 그걸 뭐 마다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사들도 그런 유혹에 빠지고 제약사도 그렇게 빠지고 그러면 이렇게 특정 제약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어때요? 그 제약사에서만 제약사 약품으로만 구성된 처방을 구성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그 한 학생이 저한테 보냈던 그 처방전 내용 중에서 일부를 제가 이렇게 다시 써놓은 건데요. 보면 지금 5개 약이 이게 써 있는데 호흡기 질환에 쓰는 치료제인데요. 기침이 나고 가래가 나고. 근데 거기 보면 여기 지금 5개 약물 중에서 4가지가 같은 회사 이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떤 그 특정 제약사로부터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또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여기도 지금 뭐 이건 일반적인 걸 제가 사진을 잠깐 갖고 온 건데요. 여기 병원이 위에 3층에 있고 2층에 치과가 있고 아래 반드시 이렇게 약국이 있죠. 이런 문전약국, 이걸 문전약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문전약국이 의약분업된 후 이후에 이게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문전약국이 생기면서 문전약국과 의사가 어떻게 보면 담합을 하게 된 꼴이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의약분업이 되면서 일어난 이상한 그 상황이었고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결국은 의약분업의 원래 취지를 상당 부분 훼손하고 있지 않느냐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전약국 관련돼서 여기 잠깐 써놓은 걸 보면 의약분업 이후에 병원 근처에 경쟁적으로 들어선 문전약국은 처방전에 의존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까닭에 의약사는 업무상 담합한 꼴이다. 이런 상황에서 약사의 대체 주제는 기대하기 어렵죠. 이게 왜냐하면 그 병원 바로 아래에 있는 약국은 어때요? 이 병원에 있는 병원에서 자기네가 처방하는 처방 목록을 이 약국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약이 처방될지 이 약국의 약사는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한 약을 그대로 이 사람은 당연히 조제해서 줄 수가 있죠. 대체 주제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대체 주제가 물론 안 되고요. 처방권을 가진 의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너 있고 처방했으니까 어쨌든 뭐 내가 학교 가는데 좀 도움을 주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또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뭐 병원 뭐 인테리어 하는데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지금 불고 있죠. 이제 그런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의약분업 이후에 달라진 기이한 풍경이 뭡니까? 의약분업 이전에 병원 안에 있던 조제실이 살짝 밖으로 나온 형태일 뿐이다. 병원 조제실을 밖으로 내놓고 약사를 고용한 건 무엇이 다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약분업 이후에 그 태어난 세대라든가 아니면 뭐꼭 바로 전에 태어난 세대도 당연히 성인이 돼서는 당연히 병원에 가면 그 바로 근처에 약국이 있는 거 이걸 너무나 여러분들 당연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럼 의약분업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병원 안에도 조제실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병원에서 약을 조제해주면 갖고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병원 안에 조제실을 둘 수가 없고 의약분업된 이후에 밖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살짝 나온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결국은 출발은 여기에 있습니다. 약사법 제25조에 분명히 의약분업이 지금 시작할 때 지역 처방 의약품 목록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어느 동에 산다. 그럼 그 동 근처에 있는 뭐 지역 반경 얼마로 해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그 약국한테는 모두 내가 지금 이러이런 그 처방을 할 것이다. 처방 목록을 공개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지역 처방 의약품 목록을 의사들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약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병원 근처에 이렇게 약국을 개설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바로 문전약국의 탄생의 배경이고요. 왜냐면 여기에 있어야 어때요? 이 병원에 있는 의사가 여기 약국한테만 처방전을 공개한다 이거죠. 그 수많은 약을 어떻게 다 구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약을 구비했다가 약이 안 나가면 그건 좀 더 재고로 남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공개함으로써 그 문전약국이 탄생하게 되고 그 문전약국하고
문전 약국에 있는 약사와 병원의 의사와는 담합한 꼴이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어때요? 뭐 대체 조절 당연히 안 되고요. 또 의사가 처방한 처방전을 약사가 이중 점검한다? 이것도 당연히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두 사람은 서로 협업을 하고 지금 서로 좋은 사이인데요. 의사의 처방이 좀 잘못됐다고 해도 약사가 얘기하겠어요? 그럴 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약분업의 취지였던 의사의 처방전을 약사가 이중 점검한다, 또 대체 조절을 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실종돼 있다. 그것의 출발은 뭐다? 지역 처방 의약품 목록을 비공개함으로써.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의사들이 무소불위의 처방권을 이제 행사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제약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당연히 리베이트를 줄 수밖에 없죠. 자기네는 또 약을 팔아야 되는데 그 수많은 그 복제약들이 있는데 그 차별화가 됩니까? 전혀 안 되죠. 그러면 돈을 줘서 의사한테 뇌물을 줘서 그 약을 좀 우리 처방전에 넣어 주십시오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다 서로 연결돼 있고 엮여 있고 이걸로 파생된 문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처음에 의약분업을 시작할 때 정부 생각했던 그런 취지와는 완전히 지금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계속 대체조제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대체조제라고 하는 것은 제약회사가 A라는 약을 개발하였다면, 이게 오리지널 약이죠.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여 일정 기간, 통상 20년 정도를 주고요. 약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A 약물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되죠. 익스클루시브하게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독점 기간이 만료되면 같은 성분을 가진 약을 다른 제약회사들이 자유로이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약들을 우리가 복제약 혹은 지네릭 드럭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표현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말로는 복제약 혹은 카피약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제가 미투 드럭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제약이라는 건 이제 제네릭 드럭이라는 건 이제 이런 의미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복제약을 만드는 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경우 복제약 시판 허가를 위해서 식약처는 보통 세 가지를 평가합니다. 첫 번째는 비교용출 실험이라는 걸 평가하고요. 두 번째는 앞서서 얘기했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 이 두 개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의약품을 제조하고 품질 관리하는 시스템 GMP 시설이 제대로 잘 갖춰져 있느냐 이 세 가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평가한 다음에 이것이 그러니까 적합하면 판정을 내리는 거죠. 적합하지 못하다 그러면 다시 뭐 수정 보완해라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제조 및 품질 관리 시스템 GMP라고 하는 것은 요건 GMP라고 그러고 이건 뭐야 합자냐면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고 그래서 그런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데서 만들어야만 허가를 해준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복제약이 나왔다고 치면 그러면 대체 조절하는 건 무엇이냐? 복제약이 국내 제조사에 의해서 제조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가 오리지널 약을 처방하였다고 가정하자. 이때 약국에 오리지널 약은 없고 같은 성분의 복제약이 있다면 약사는 이 약을 환자의 동의를 구한 후 조제해 줄 수 있다. 이런 행위를 대체 조제라고 한다. 아시겠죠? 근데 이 대체 조제란 말 자체가 조금 어감이 일반인들이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대체 조제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이 설문조사한 결과를 봐도요. 일반인들이 대체 조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40%가 넘거든요. 나는 대체 조제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40%가 넘어요. 그래서 요 용어가 조금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약사협회에서는 이 대체 조제 말을 쓰지 말고 동일 성분 조제라는 말로 바꾸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하는 걸로 현재 알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은 대체 조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오리지널 약을 복제약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대체 조제고요. 혹은 복제약 A를 복제약 B로 조제하는 것도 모두 대체 조제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약분업 초기에는 의사들이 대부분 오리지널 약을 처방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타이레놀이 없어요, 약국에. 그럼 타세놀로 준다. 그게 대체 조제죠. 또는 타세놀이라는 약을 의사가 처방했는데 타세놀이 아닌 다른 약의 동일 성분의 약을 약사가 가지고 있어서 그걸 주려고 한다. 대체 조제죠. 그걸 대체 조제라고 하는데 이때는 조건이 두 가지가 사실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자의 동의를 구한다면 해야 됩니다.
저기 손님, 우리 약국에는 지금 그 동일한 성분의 약은 있는데 동일한 그 상품은 없으니까 동일한 성분이 있는 약으로 이렇게 조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묻는 거죠, 동의를. 그러면 환자가 오케이 하면 그때 해주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대체 조제를 한 다음에는 의사한테 사후 통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대체 조제를 했다. 근데 약사들은 이제 이 사후 통보 조항이 독소 조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 때문에 의사들하고 관계도 껄끄러워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런 사후 통보하는 것 때문에 대체 조제가 잘 이루어지지 있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독소 조항이어서 그거를 이제 없애기를 약사에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앞서서 얘기했던 이런 대체 조제가 잘 안 되는 복제약은 지금 많이 양산이 되고 있는데 대체 조제는 왜 실종이 돼서 환자들이 불편을 겪어야 되고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을까? 그 뭐 앞에서 이미 제가 다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럼 몇 가지 여기 지금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병원 근처 문전 약국에는 의사들의 처방 의약품 목록을 공개한 반면에 지역 약국에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아까 그 지역 약국의 그 처방 목록을 미공개했다 그 얘기 아까 했었죠. 그러니까 지역 약국에는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전 약국은 대체 주지를 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이미 자기 바로 위에 있는 병원의 의사가 어떤 약을 처방하는지 아느니까요. 반면에 지역 약국, 즉 동네 약국 같은 데는 즉 병원에서 떨어진 약국은 모든 약을 구비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 주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대체 주제를 한다 그래도 아까도 앞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많은 환자들이 싫어한다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약을 바뀌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약의 이름이 있는데 약 이름이 달라지면 나 이거 싫어요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또 대체 조제가 어렵고요. 셋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후 통보를 해야 된다 약사가 대체 조제 후에.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의사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대체 조제를 꺼린다는 것이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이런 처방전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이 처방전에 아예 대체 조제 불가라는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대체 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러니까 특별한 임상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이거를 허용을 하지만 이러이러한 이유로 대체 조제는 안 됩니다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면 대체 조제 불가가 허용이 되지만 만약에 뚜렷한 임상적인 사유가 없다, 그럼 대체 조제는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복지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복지부가 여기에 대한 그 해석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체 조제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오리지널 약을 보다 값싼 복제약으로 대체 조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환자가 원하지 않는다거나 의사가 대체 조제 불가라고 표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체 조제가 안 된다. 그러면 뭐 보다 값싸게 약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학생이 이런 질문도 그러니까 이건 질문이 아니고 학생이 그 우리 기말고사 답안에다 이렇게 써놓은 내용이었는데요. 그 잠깐 읽어보면요. 저희 동네는 작은 약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아 다양한 약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큰 병원에 방문하였다가 주변 문전 약국에서 미처 타지 못한 약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그 약이 동네 약국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문전 약국에는 있는데 자기 동네 와서 약을 보니까 없더라 이거죠. 약사님은 성분이 같은 다른 회사의 약, 즉 복제약으로 대체 주제를 이제 해서 이 학생은 대체 주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를 했으니까 받았겠죠. 그런데 이제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 병을 다시 찾아간 모양이죠. 그 환자가 학생이. 그랬더니 이제 의사가 학생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약이라는 것이 서로 미묘하게 달라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그 차이점이 치료 속도를 늦추거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학생의 경우는 동네 약국 가서 대체 조절을 받았고요. 그 대체 조절한 약사는 의사한테 그 사후 통보를 한 것 같고 의사는 그게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대체 조절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학생한테 이러한 설명을 하면서 가능하면 내가 처방한 약으로 그냥 먹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래 처방전을 보면 아예 이 의사의 경우는
대체 가능하고 여기 불가라고 표시를 해놨죠. 이것도 비슷한 말을 결국 한 겁니다. 환자한테. 대체 가능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얘기로 봐서는 의사도 오리지널 약을 처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A라는 복제약을 약사가 B라는 복제약으로 바꿔서 대체 치료를 했는데 그렇게도 바꾸지 말라고 한 사실은 근거가 별로 없는 얘기죠. 여기도 좀 처방전에 보면은 이게 안과에서 처방한 것인데요. 보니까 스테로이드 제제하고 여기 인공 누액인데 이 경우도 지금 의사가 처방한 약들은 다 복제약이거든요. 오리지널 약이 아니고. 그럼 오리지널 약도 아닌 복제약을 대체 불가할 이유가 사실 없죠. 임상적인 사실 뚜렷한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대체 주제를 자꾸 의사들이 막는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나 뭐겠어요? 불행하게도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리베이트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앞서서 이제 얘기한 것들이 이제 결국 이런 문제로 터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복제약에 올인했던 제약사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다른 제약사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처방권을 가진 의사한테 뇌물로 돈을 줄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리베이트 불법이죠. 그 리베이트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면 결국 제약사 입장에서는 그 복제약을 만들면서 생겨진 그 자금의 여분을 자기네 오리지널 약을 개발하고자 하는 R&D에 투자할 생각은 안 하고 이걸 이런 식으로 보다 쉽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제적인 경쟁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수많은 복제약 중에서 자기네가 더 낫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들게 제약사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금 반복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많은 제약사들이 사실은 M&A를 좀 통해서 경쟁력 있는 제약사들로 사실 재편이 돼야 됩니다. 지금 너무 많은 제약사들이 난립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의사들한테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주게 되고 의사들도 이런 리베이트에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기 뭐 2018년도 그 기사인데요. 여기도 제목을 제네릭 의존 시장 구조가 문제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했죠. 그러니까 제네릭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복제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제약이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결국은 불법 리베이트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의사들도 거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불법 리베이트 유혹에 제약사들이 국내 제약사들이 취약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제약사들이 2009년부터 5년에 걸쳐서 100억 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요.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면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국내 제네릭 시장의 구조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앞서서 뭐예요? 제네릭 약값을 너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싸게 쳐준 것. 그러니까 제약사 입장에서 쉽게 가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복제하게 난립을 하게 된 거죠. 여기 지금 보면 뭐 리베이트 쌍벌죄니 이건 리베이트를 지급한 쪽, 수수한 쪽 다 모두 처벌하는 이걸 리베이트 쌍벌죄라고 그러고요. 리베이트 투아웃죄 그래서 2회 이상 리베이트 적발 시에는 건강보험에서 배제를 한다. 요거는 요 품목에 대해서만 배제하는 거예요. 전체 그 제약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에 대해서 배제하는 게 아니라 투아웃제라고 합니다. 이런 걸 리베이트. 그러니까 이런 법들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근절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네릭 의존 시장 구조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게 그 제약사가 의사나 병원 이런데 리베이트를 계속 불법적인 리베이트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대략 이 의약품 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는 의약품의 소비자와 구매자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의약품의 소비자가 되겠고요. 환자는. 그 구매자는 뭐예요? 결국은 처방권을 가진 사람이 구매자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자와 구매자가 다르기 때문에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처방권을 가진 의사에게 뇌물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의사와 의료인 간의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여러분도 이것도 잘 모르시죠? 우리나라는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는 TV, 신문 등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의약품만 지금 광고를 할 수 있거든요. 전문의약품은 절대 지금 광고. 이것도 사실은 풀어야 됩니다. 미국은 전문의약품 다 광고를 하거든요. 어쨌든 뭐 이것이 큰 이유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약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를 대신하여
의약품을 선택하는 의사의 대리적인 행위로 인해서 리베이트는 암암리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 즉, 이 의약 약품에 대한 어떤 그 정보의 불균형. 그러니까 결국은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의사한테 의존하고 약사한테 의존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리베이트가 탄생하는 것이고 사실은 세 번째 이유가 저는 제일 크다고 보는데요. 뭐냐면 대부분의 그 약값을 우리나라는 어때요? 건강보험에서 보전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실제로 병원 가서 뭐 간단한 감기 이런 거 걸려서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많아야 뭐 몇만 원 이렇게 내고요. 나와서 약국 가도 몇천 원, 몇만 원 이 정도 끝이잖아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아주 우수한 우리 의료 시스템을 우리가 이용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건강보험에서 상당 부분 보존해 주기 때문에 의사가 뭐 고가의 약을 처방하든 아니면 뭐 약의 개수가 많든 별로 일반인들 소비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 부담금만 적으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약사 대상 리베이트는 결국 약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약가 상승 체감은 그리 크지 않다. 이런 건강보험에서 상당수 보존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보면은 그렇지만 이 결국 어떻게 돼요? 여기에 대한 계속 건강보험 여러분들이 지불하는 건강보험비가 지금 의료보험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장성이 강화되면 의료 재정이 붕괴가 되고 의료 보험비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 특히나 은퇴한 분들 같은 경우에 그 고정적인 그 수익으로만 살아가는 분들 보면은 이 의료 보험비가 상당히 부담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품의 소비자와 구매자가 다르다. 정보의 불균형이 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에서 약가를 상당 부분 보존해 주기 때문에 이런 리베이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 느끼는 약가 상승 체감은 별로 크지 않다. 이게 지금 리베이트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베이트 근절 방안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제도는 다 있습니다. 리베이트 쌍벌제, 리베이트 투아웃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법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의사나 업체 관계자들에게는 동일하게 2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는데 행정처분은 의사가 받은 리베이트가 300만 원 이상일 때는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 면허정지 300만 원 미만은 경고에 그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향후 액수를 300만 원을 기준이 되니까 의사들이 이게 쪼개기 후원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다 이제 법망을 피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이게 참 근절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훨씬 더 강한 법들을 적용해야 된다.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 굉장히 강합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합니다. 그리고 명단을 공개하고요. 그리고 연루된 제약사의 모든 의약품을 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막대한 양의 벌금을 부과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리베이트가 근절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의약품도 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니까 이건 뭐 엄청난 타격이라 볼 수가 있겠죠. 의사 입장에서 또 면허가 취소되니까 섣불리 이렇게 리베이트를 받을 수가 없죠. 미국의 경우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요. 선샤인법이라는 게 있고 세이프 하버법이 있는데요. 선샤인법은 뭐냐면요. 1976년에 제정된 법으로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가 의료기관 등에 제공하는 모든 지원 내용을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선샤인법이고요. 세이프 하버법은 제약사의 특정 영업활동이 불법인지 준법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 이렇게 두 가지 법안이 명확하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지금 리베이트가 거의 근절됐다고 보입니다. 물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런 법이 생긴 그 내면에는 똑같이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리베이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들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법이 있긴 하지만 또 이 법망을 피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건 조금 더 강력한 법들이 우리나라에도 시행돼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2012년 6월에 그 미국 당뇨병 학회에 갔을 때 학회 가게 되면 이제 학회 거기 학회장이 있고 바깥에 이제 여러 회사들 제약사들이 이제 와가지고 자기네 기기도 놓고 약도 놓고 이제 이
그 거기 학회장에 온 여러 사람들한테 자기네 회사 알리는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홍보를. 근데 홍보 부스에 여기 옆에 써 있는 이런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분들 이랬어요. 이런 그 학회 같은 데 가면은 이 제약사들이 여기다 이제 커피도 갖다 놓고 뭐 빵도 좀 갖다 놔서 아침에 간단하게 요기하라 이런 것이 있는데 싹 없어졌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여기 보면 이런 걸 제공할 수 없다. 푸드, 베버리지 뭐 이런 걸 제공할 그 저기 그 모든 의료인들한테 제공할 수 없다. 간단한 음식, 음료수를. 그러니까 그것도 다 리베이트 문제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회사들은 철저하게 주정부법에 의거해서 자기네는 이런 걸 준수하니까 이걸 양해해달라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도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좀 원칙을 지키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를 그 정리를 하자면 정부의 약가 정책과 공동 생동을 허용하는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복제약의 약값을 그래도 높게 쳐주고 공동 생동을 허용하다 보니까 복제약이 양산됐다. 그 복제약이 양산되니까 앞서 제가 얘기했었죠. 제약사들이 어떤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네 제품을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처방권을 가진 의사 병원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리베이트가 생기면 어때요? 의약사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약가가 결국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약사들은 엉뚱한 데다 돈을 쓰다 보니까 그리고 그 돈을 자기네 오리지널 약을 가질 수 있는 R&D에 투자를 하지 못하니까 국제적인 경쟁력이 이미 상실되는 거죠. 제약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한 대로 지역의 처방 목록을 비공개하다 보니까 문전 약국이라고 하는 희한한 약국이 탄생을 하게 된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의약사가 담합한 꼴이 되고 그것 때문에 다음 시간에 얘기할 처방전 이중 점검 당연히 안 되죠. 대체 주제 당연히 안 되죠. 이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의약분업의 원래 취지가 상당 부분 지금 훼손되고 있다. 훼손되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여기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혜로워서 또 이런 문제들을 또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부든 뭐 의사협회든 약사협회든 아니면 일반인들 다 머리를 좀 맞대고 지금 왜곡된 이런 의약분업 취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의약분업 문제 중에서 처방전 이중 점검이 그럼 왜 잘 안 되고 있느냐. 사실 오늘 얘기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그런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